꼴 좋다. 총구석 빵집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뜨거운 커피가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옷 속으로 파고드는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태웠죠. 무릎 위에는 쏟아진 커피잔이 나뒹굴었고 사방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반죽을 치대며 손등에 화상 자국을 새겨온 그 손으로 저는 그저 바닥을 짚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진짜. 누군가의 비웃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한 발 물러서며 핸드백을 고쳐들었고 승리한 자의 미소를 입가에 걸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도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수행원처럼 줄지어 들어선 사람들 중 하나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무너진 저를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과연 이 젊은 여자는 누구이기에 대한민국 최대 유통 대기업의 수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지금부터 감춰온 진실이 드러나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새벽 4시 인천 골목 어귀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연숙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었죠. 72살 박연숙, 저는 25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동네 빵집 사장이었습니다. 오븐 문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김과 함께 버터와 밀가루가 뒤섞인 고소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새벽 장사를 나가는 아저씨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길에 늘 들르는 단골들. 저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빵도 다 알고 있었죠. 55살 때부터 혼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들 하나 건사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등에는 오븐 화상 자국이 5군데나 됐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너무 오래 치댄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툼하게 굳어 있었고 겨울이면 트고 갈라진 손에서 피가 나는 일도 예산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동네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식빵 반죽을 오븐에 밀어넣고 크루아상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밀대로 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죠. 어머니, 또 저보다 일찍 나오셨네요.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검정 코트에 낮은 굽구두를 신은 서윤은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38살, 결혼 3년 차인 이 아이는 가끔 이렇게 새벽에 들러 저랑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 늘 조그만 유통회사요라고만 했고 저는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 새벽에 왜 또 왔어? 바쁘지 않냐?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서윤이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 쪽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아이가 좀 낯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몇 번 같이 빵을 만들다 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다음에 올 때 파스를 사왔고 버터 가격이 올랐다고 한숨 쉬면 조용히 다른 납품처를 알아봐 줬습니다. 내색은 안 하는데 다 알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니, 오늘 동창 모임 있다고 하셨죠? 응, 점심에 잠깐.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라.
저는 밀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고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도희가 자기 남편이 새로 지은 건물 1층 카페에서 하자고 했죠. 도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이 부유했고 지금도 부동산 시행사를 하는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해외여행 사진이나 명품 쇼핑 사진을 올리는 것도 눈에 띄었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어머니, 오래 계시지 마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을 아르바이트생 민재에게 맡기고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도희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번화가 한복판의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에 인테리어가 화려한 곳이었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어머, 연숙이 왔네. 도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베이지색 모피 코트에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옆에는 똑같이 차려입은 친구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청바지에 가게에서 입던 조끼를 걸치고 갔는데 순간 입구에서 주춤하게 됐습니다. 연수가 어서 와서 앉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처음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도희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연수가 너 아직도 그 빵집 하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힘들게. 응, 아직 해. 좋아서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봤자 동네 빵집이지. 요즘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한테 다 밀리지 않아? 도희 옆에 앉은 친구가 거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뭐라 대꾸해봤자 싸움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도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빵집 하면서 무슨 맛으로 살아? 새벽부터 밀가루 반죽이나 하고.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진짜. 도희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뭐, 그 정도는 되어야 동네 빵집이라도 유지하지. 말 끝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기분이 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도희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라떼 한 잔 더요. 종업원이 쟁반을 들고 다가오다가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뜨거운 라떼 한 잔이 그대로 제 얼굴과 가슴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에서 가슴 쪽으로 흘러내렸죠. 종업원이 허둥지둥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조심 좀 하지. 손님 옷에 쏟으면 어떡해. 종업원을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희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얼룩진 조끼를 내려다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쪽 피부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묘하게 씁쓸한 기분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였을 거라고, 도희가 설마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저녁 서윤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제 목과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사고로 쏟은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 상처에 바를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 눈빛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데 민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된 대학생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맘카페에 저희 가게 올라왔어요. 민재가 내민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스크레이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천 지역 맘카페였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이랬습니다. 연숙 베이커리 사장한테 직접 당했어요. 영상 있음주의. 게시글에는 영상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고 조회수는 벌써 3,00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가 쏟아지기 직전 장면은 잘려 있었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의 저는 마치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 도희의 목소리가 작게 깔려 있었죠. 저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네. 무서워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맘카페 댓글에는 벌써 수십 개의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네 빵집이 왜 저래? 저런 데서 빵 사면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판다는 게 무서워지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을 이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빵을 구워 팔던 제가 아이들한테 위험한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가게 앞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식빵 2줄이 나가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아침부터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죠. 민재는 괜히 진열대 앞을 왔다 갔다 했고 저는 오븐 앞에 서서 구워지는 빵만 바라봤습니다. 갓 구워진 빵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이번엔 SNS로 번졌습니다. 누군가 맘카페 게시글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거기서 다시 퍼지기 시작했죠. 갑질 빵집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으로 계속 검색하며 제게 보여줬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후 2시쯤 가게 유리창 앞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셋이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손가락질을 하고 가버렸죠. 그것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작업대를 짚고 간신히 버텼지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 어떠셨어요? 괜찮아.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일찍 닫고 들어가세요. 제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괜찮다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화상을 입어가며 오븐을 열고 단골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가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 세월이 영상 하나로 댓글 몇 개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봤어? 온라인에. 봤어. 엄마, 그거 가짜야. 내가 다 알아. 그냥 신경 꺼. 민수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큰 아들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나 싶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이 막혔으니까요. 서윤은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뭔가를 했고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윤이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생강차였습니다. 저는 받아들며 서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죠. 그때도 저는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서윤아, 너는 괜찮냐?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어머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 서윤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억울한 거 오래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겠거니 싶었죠. 생강차를 다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엔 도희가 직접 나섰습니다. 팔에 두툼한 깁스를 하고 나타난 도희는 지역 유튜버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짜리 생활정보 채널이었는데 도희는 거기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그날 놀라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거든요. 빵집 사장님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셔서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앵커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우리 동네 빵집이라 자주 갔는데 몰랐다. 불매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이들한테 빵을 팔 수 있냐? 그 영상을 본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이불을 꽉 쥐고 혼자 울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5년을 일군 것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븐을 예열하러 가게에 나갔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작업대 위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려는데 눈앞이 빙글 돌았죠.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게 쓰러지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요. 민재가 가게에 출근했을 때 저는 작업대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달려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회사에 있다가 달려온 모양이었죠. 서윤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게는? 어머니, 빵은 누가 굽냐? 민재 혼자 못하는데.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아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눈꺼풀 위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그냥 거기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날 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고 링거줄에서 약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틀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과호흡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는 진단이었죠.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출근 전에 들렀다가 갔고 서윤은 아침 일찍 한번 다녀간 뒤 회사로 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었습니다. 어떤 소식도 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연숙 사장님이시죠?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세무사입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가 보내셨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가에는 옅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잘 감춰져 있었지만 오래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 특유의 그 눈빛이었죠. 제가 그동안 어떤 집의 세무일을 맡아왔습니다. 도혜 씨 남편분 회사 일이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집 며느리세요? 네. 4년 됐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도요. 도혜 씨가 일부러 꾸민 겁니다. 종업원한테 미리 얘기해뒀고 촬영도 준비해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확인을 받고 나니 다른 종류의 충격이 왔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렸죠. 왜 저한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를 만났어요. 며칠 전에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됐습니다. 화려한 집안에 들어가 엘리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다른 삶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집 회사 장부들이에요. 이중으로 관리된 것들이고 불법 건축물 서류도 있고 도희 씨가 시아버지법인 카드로 사적으로 쓴 내역도 다 있습니다. 서윤 씨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랬다가 당신은? 네. 유진이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이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소리 없이요. 그날 저녁 서윤이 퇴근 후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들고 있었죠. 동네 빵집에서 사온 것이었는데 서윤은 늘 남의 빵집 것을 사올 때 살짝 머쓱해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조금만요. 저는 단팥빵을 받아들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네. 유진이라는 분이 다녀갔어.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들으셨군요. 너 언제부터 움직인 거야? 서윤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목에 빨간 자국 봤을 때부터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에 대인 자국을 보고 이 아이는 이미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서윤아, 너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어머니. 서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조그만 유통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응. 사실 조금 더 크긴 해요.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서윤 대표이사, 올해 유통업계 매출 1위 달성이라는 제목이었죠. 사진 속 인물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리테일이라면 저도 알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그 이름을 단마트가 있었으니까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 며느리였다는 것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그냥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서윤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혜 씨 남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저희 계열사 매장이 11군데예요. 대형마트 2곳,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3곳, 편의점 6곳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계약 기간이 각각 다른데 법무팀에서 조항 검토 중이에요.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천천히 씹으며 참았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너 그 회사 대표이사인 거 민수는 알아? 서윤이 잠깐 멈추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요. 그 녀석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 쓸데없이 입이 무겁기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역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에 작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흰 커튼 위로 희미하게 번졌고 링거줄에서 약물이 여전히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게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서윤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면서 저는 가게 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손으로 쓴 쪽지들이었습니다. 포스트잇이며 메모지며 색종이까지 제각각이었는데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저는 믿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 빵 먹고 자랐어요. 힘내세요. 동네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동네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문을 닫았는데도 민재가 청소를 해뒀는지 아니 깨끗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민재가 써놓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짧은 메모였지만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븐 앞에 서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에 닿았죠. 며칠 꺼져 있던 오븐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익숙한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 안 해도 돼? 하고 있어요. 서윤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 문을 막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법무팀장이 찾아갈 거예요. 도혜 씨 건으로 진행 상황 설명드릴 거니까 자리 비우지 마세요. 오후 2시에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글로벌 리테일 법무팀 최준호 팀장입니다. 서윤 대표이사님 지시로 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우선 CCTV 원본부터요. 최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내부 CCTV 원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희가 종업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종업원이 쟁반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는 장면이 이어졌죠. 각도상 일부러 기울인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카페 측에서 협조해줬어요. 도혜 씨 남편 건물 임차인인데 최근 임대료 분쟁이 있었던 터라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유진 세무사님이 제출한 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갔고요. 도혜 씨 남편 회사의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세무조사도 곧 시작될 겁니다. 최준호가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등에 박힌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치 자국들이었죠. 서윤이가 다 한 거예요? 네. 대표이사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이었는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준호가 돌아간 뒤 가게를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사장님, 빠른 쾌차 축하드려요. 작은 거지만 유진이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허브 화분이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받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내왔습니다. 요즘 어때요?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유진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처음 병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서운 거 없어요? 있죠. 근데 서윤 씨가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거랑 해야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 말이 서윤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 표현은 적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짚는 아이였으니까요. 유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실 차리려고요. 제 이름으로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결심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진열대 조명 하나 나간 것 같은데. 응, 나도 봤어. 내가 주말에 갈게. 민수가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언제 이렇게 든든해졌나 싶었습니다. 서윤을 며느리로 데려온 것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서윤 옆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니. 고마워. 서윤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옅게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야 하고 오븐을 열어야 하고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 일상이, 그 평범한 반복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본사 23층 서윤의 집무실은 통유리창으로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창 너머 어딘가에 연숙의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끔 그쪽 방향을 바라보며 잠깐씩 멈추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은 출근하자마자 최준호를 불렀습니다. 도혜 씨 남편 건물 11곳 전부 계약 해지 통보 나갔죠? 네, 대표이사님. 어제자로 전부 발송됐습니다. 이에 제기 기간은 30일인데 계약서상 위반 조항이 명확해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통망 재배치는 계열사별로 대체 입지 선정 완료했습니다. 인근 상권으로 이동하는 거라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철수 일정은 최대한 앞당겨요. 한 곳도 빠짐없이. 최준호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희 남편 이재욱의 부동산 시행사 재무 현황이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서 서윤의 눈이 멈춘 곳은 대출 현황 항목이었습니다. 주요 건물 4곳이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임대 수익이 원리금 상환의 핵심이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끊기면 대출 상환이 막힙니다. 대출 상환이 막히면 은행이 움직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행 쪽은요? 저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희는 자택 드레스룸 앞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가 2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연숙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죠. 도희는 입꼬리를 올리며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옆에 앉아있던 추종자 친구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도희야, 근데 그 빵집 사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문제? 무슨 문제?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사고로 커피 쏟아진 거잖아. 도희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돈과 남편의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도희야, 글로벌 리테일에서 계약 해지 통보 왔다는데. 남편 이재욱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건물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리테일 매장들 전부 계약 해지한다고 공문이 왔어. 11군데. 도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서 위반 조항 들었어. 불법 건축물 관련이래. 이재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변호사 불러. 당장. 이미 연락했어. 근데. 이재욱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글로벌 리테일이 움직이면 다른 데도 따라 나갈 수 있어. 그 회사가 나가면 상권이 죽거든.
나머지 임차인들도 눈치 보기 시작할 거야. 드레스룸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쳤죠. 그런데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빵집 하나 때문에 대기업이 움직이겠어. 우연이겠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도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연숙의 빵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단골들이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입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빵집 사장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가 퍼진 덕분이었죠. 민재는 눈이 빨개진 채로 연신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연숙은 오전 내내 오븐 앞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이 먼저 떨어졌고 단팥빵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엔 크루아상도 동났죠. 오랜만에 진열대가 텅 비는 것을 보며 연숙은 작업대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서윤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숙을 보며 잠깐 서 있더니 앞치마를 가져다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게요. 됐어. 너 회사 일 바쁘잖아.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서윤이 손을 씻고 반죽 쪽으로 왔습니다. 연숙은 잠깐 서윤을 바라보다가 밀대를 넘겼습니다. 힘줘서 밀어야 해. 알아요. 서윤이 밀대를 잡고 반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솜씨였습니다. 연숙은 그 옆에서 팥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도희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서윤은 밀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두 곳에서 추가로 임차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리테일이 빠지니까 상권이 죽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연숙은 아무 말 없이 팥소를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도희가 알아챘을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설마 빵집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생각 못하겠죠. 서윤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연숙은 빚어놓은 팥빵을 오븐 트레이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많이 가지 않아도 돼. 서윤이 잠깐 밀대를 멈추고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억울한 거 풀리면 돼. 그걸로 충분해.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대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달라요. 연숙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오븐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여전히 차갑고 단단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지금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화상 자국난 손으로 평생을 일궈온 것이 하루아침에 짓밟혔을 때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더 어려운 일인 것이었습니다. 오븐 안에서 빵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버터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일을 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2월 중순 인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희 남편 이재욱의 핵심 상가 건물 두 곳이 동시에 공실이 됐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계열사가 빠져나간 자리는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불이 꺼진 매장 유리창에는 임시 폐업 안내문이 붙었고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재욱은 그 주 내내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검토 결과는 번번이 같았습니다. 계약서상 불법 건축물 관련 조항 위반이 명확하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진이 넘긴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국세청으로 흘러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중장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예 위장 거래까지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욱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도희는 드레스룸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채팅방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친구들이 슬며시 익십을 하기 시작했고 도희가 새 게시물을 올려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이상하게 다들 조용하네. 도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재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담보대출 관련해서 면담 요청이래. 도희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의문을 갖는 거지. 세무조사 얘기도 이미 들어간 것 같고. 이재욱의 얼굴이 해 있었습니다.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빵집 사장 때문이라는 거야? 말이 돼? 글로벌 리테일이 나간 건 사실이잖아. 그게 우리 빵집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연이겠지. 도희야. 이재욱이 낮게 불렀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대표이사가 누군지 알아?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제뉴스 기사였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서윤 대표이사의 사진이 기사 상단에 박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빵집 사장 며느리래. 도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인상이었는데 맞았습니다. 몇 달 전 동창 모임 자리에서 연숙이 잠깐 언급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도희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동네 빵집 사장 며느리가 대기업 대표이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 도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촌구석 빵집 사장 며느리가 글로벌 리테일 대표라고? 이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희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안건은 신규 베이커리 브랜드 론칭이었습니다. 론칭 시기는 다음 달로 잡겠습니다. 브랜드 콘셉트는 유기농 원재료, 수제 방식, 지역 상생입니다. 첫 번째 협력 매장은 인천 연숙 베이커리로 하겠습니다. 임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연숙 베이커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부정적 이슈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브랜드 이미지에. 그 이슈는 조만간 정리됩니다. 서윤이 짧게 끊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준호가 서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이사님, 도혜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글로벌 리테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혜 씨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CCTV 원본 영상 제보 준비됐죠? 네, 대표이사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하세요. 최준호가 메모를 하며 나갔습니다.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골목 어딘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연숙이 오븐 앞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화상 자국 난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25년을 그래왔던 것처럼요. 서윤은 창에서 눈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CCTV 원본 공개, 연숙 베이커리 사건의 진실. 구독자 15만 명의 시사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카페 내부 CCTV 원본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가 종업원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쟁반을 기울이는 장면, 그리고 연숙이 뜨거운 커피를 맞는 장면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영상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 창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조작이었네. 빵집 사장님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도희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는 항해 댓글이 폭주했고 채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도희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도희야, 이거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걸 한 거야? 나 진짜 몰랐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도희는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지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옷들이 빼곡하게 걸린 드레스룸 안에 혼자 서서 처음으로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연숙은 그날 저녁 민재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영상 보셨어요? 댓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숙은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그날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서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억울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서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아. 연숙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밥은 먹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 늦게까지 일하지 마. 네. 연숙은 전화를 끊고 5분 앞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팔식빵 반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또 일어나야 했고, 오븐을 열어야 했고,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 일상이 아직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연숙 베이커리를 둘러싼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고 도희를 향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처음 갑질 빵집 게시글을 올렸던 계정이 삭제됐고 그 자리에 사과글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빼곡하게 달렸습니다. 도희는 사흘째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룸에 쌓인 명품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재욱은 아침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던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희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혜 씨 맞으십니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못 가요. 연락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도희는 변호사를 옆에 앉히고 맞은편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종업원에게 사전 지시를 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CCTV 원본에 피의자가 종업원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그냥 주문을 말한 거예요. 종업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까? 도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게, 됐어요. 도희가 변호사를 끊으며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눈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증명해 보세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희가 조사실을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와 2사람만 남겨진 복도였습니다. 서윤 씨, 도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한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야? 우리 남편 회사까지 건드리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서윤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에 화상 자국이 5군데예요. 도희가 굳었습니다. 25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우신 분이에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친지 직접 보셨잖아요. 서윤이 한 발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혜 씨가 그분한테 한 것, 저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전부 돌려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도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그냥 단단한 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서윤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도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도희가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고 자랑하던 명품 가방 몇 점이 정품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확히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영수증과 감정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동창 채팅방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도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들이 가품이었다는 것, 수십 년간 쌓아온 허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희는 채팅방을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이재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얼굴이 열흘 사이에 훌쩍 늙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정식으로 시작됐어. 이재욱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행도 다음 주에 면담이야. 두고. 도희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이 고개를 돌려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도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 빵집 사건, 처음부터 내가 꾸민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희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재욱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혼 관련 상담도 부탁해놨어. 문이 닫혔습니다. 도희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이었습니다. 수입 가구의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들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헷갈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연숙의 빵집에는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퍼진 뒤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릴 때 단골이었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중년 남자도 있었습니다. 연숙은 오븐 앞에서 쉬지 않고 빵을 구웠습니다. 민재가 카운터를 보고 연숙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바쁘셨죠? 오늘 많이 팔리셨겠다 싶어서요. 유진이 웃으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진열대에 남은 빵이 얼마 없었습니다. 연숙은 남은 소금빵 2개를 봉투에 담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요. 아, 사장님. 이러시면 그냥 받아요. 당신 덕분에 많이 팔린 거야. 유진이 봉투를 받아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연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언제 열어요? 다음 달에요. 작은 데지만 제 이름 달고요. 잘 됐네. 잘 될 거야. 연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킨 자리에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골목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연숙은 잠깐 발을 멈추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연숙 베이커리 25년 된 간판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3월 첫째 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도인은 변호사를 앞세우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모피 코트 대신 수수한 검정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 걸던 굵은 금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법정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했고 연숙도 그 자리에 앉아 도희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에서 평소처럼 빵을 구웠습니다. 오븐을 열고 식빵을 꺼내는 그 시간에 법정에서는 카페 CCTV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법정에 나타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연숙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유진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중장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불법 건축물 관련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도혜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도희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법원을 나온 서윤은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연숙은 크루아상 반죽을 밀고 있었고 민재는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연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앉아서 쉬어. 어머니, 저도 할게요. 오늘은 됐다니까. 거기 앉아. 연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결국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숙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은 어땠어? 잘 됐어요. 유진 씨가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니. 도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서윤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법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연숙이 밀대를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반죽을 다시 밀기 시작하며 연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을 살아오며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꾸리는 동안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반죽을 쳤습니다. 분노를 반죽에 쏟아붓고 아침이 되면 그 반죽으로 빵을 구워 사람들한테 내놨습니다. 그게 연숙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도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연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희였습니다. 예전의 도희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모피 코트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카운터에서 굳은 얼굴로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연숙이 민재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도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숙은 작업대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수가, 도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말해. 연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도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도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25년치 자국이 손등에 새겨진 것처럼 그 억울함도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연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일어나. 도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근데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아. 알지? 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이 판단하는 건 법대로 받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도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연숙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희야. 도희가 돌아봤습니다. 빵 가져가. 연숙이 작은 봉투에 단팥빵 2개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도희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내밀어 받아들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희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빵 반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구속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이재욱의 법인카드 횡령 공모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재욱은 세무조사 결과로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았고 주요 건물 2채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집도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던 것들도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연숙 베이커리 앞에 작은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상생 협력 베이커리 1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론칭한 유기농 베이커리 브랜드의 첫 번째 협력 매장이었습니다. 현수막 아래에는 손으로 쓴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연숙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25년째 변함없이 굽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연숙과 서윤, 그리고 새 사무실 명함을 들고 온 유진이었습니다. 유진 세무사 사무소, 깔끔한 명함이었습니다. 연숙이 오븐에서 갓 구운 식빵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셋이 나란히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연숙이 식빵을 두툼하게 썰어 각자 앞에 놓아줬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유진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당연하지. 25년 된 레시피야. 연숙이 웃으며 자기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은 식빵을 두 손으로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연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맛있어? 네, 어머니. 맛있어요. 그럼 됐어. 셋이 나란히 서서 식빵을 먹었습니다. 오븐에서 남은 열기가 주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골목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25년을 새벽마다 반죽을 치댄 손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어머니 곁에 섰던 며느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을 안고서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유진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숙 베이커리의 오븐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켜졌습니다.